지금부터 권위의 균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여윤관 정채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맞았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권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권위는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게 아니라 사회적 이론을 따보는 권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우고 권위는 제가 이제 힘을 쓰거나 못하는 상대방이 인정이 있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권력에 대한 질문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키워드로 잡은 권위에 대하여 올바른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내려주셨네요. 네, 권위는 조금 달라요. 권위는 환경 혹은 문화적 관습에 그 뿌리를 둔 힘입니다. 이는 판단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권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의 암묵적 합의를 바탕으로 두기 때문에 판단의 강제성이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위는 제도가 아닌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 쉽게 깨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념의 차이에서부터 한국 사회 권위의 균열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20여 곳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대학생연합이 허위 대선 공약을 냈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한 고통이 심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한 의견은 이전부터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왜 현 정부에 들어 시위로까지 번지게 되었을까요? 또 왜 단순한 등록금 인하가 아닌 등록금을 절반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대대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바로 한나라당이 정책으로 내건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왜 대다수 사람들의 비판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정당과 대통령의 입장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값 등록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 대하여 무분별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반값 등록금 시위에 대하여 찬성하는 학생들은 78%로 대부분의 높은 찬성률을 보입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재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와 같은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10%로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한나라당이 정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값 등록금 시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다음 설문을 보시면 이처럼 대학생들 대부분은 반값 등록금을 내세운 주체를 모르고 있거나 이명박 대통령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학생들은 12%에 불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권위를 지녀야 할 대상, 즉 이 사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권위를 가지지 못하여 맹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대학생들은 비판의 원인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로 잘못된 대상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핀 베어백은 선수 개개인이 아니라 감독에게만 맹목적으로 집중된 비판으로 인해 끝내 잦은 사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혀 관련이 없을 것만 같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핀 베어백 감독의 잦은 사퇴 문제는 권위의 균열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촛불 시위 등 권위의 균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한국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움직임 자체를 바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는 기제로서 한국 사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일까요? 저희는 권위의 균열이라는 문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를 정치적인 영역으로 보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치사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치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은 권위 형성의 배경을 정리하고 후에 문제 상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먼저 권위 형성의 배경부터 살펴보시죠. 권위 형성의 배경에서는 정치사적인 흐름에 따라 첫 번째 유교 문화, 그리고 군부 독재,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첫 번째 유교 문화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했지만 시대가 많이 변화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한국민들의 근본 의식상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교 문화인데요. 이 중에서도 산하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민들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자리 잡았고, 공동체주의적 사상에서 출발한 공동적 목표는 사람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궁극적인 공동적 목표는 대개 상위 속하는 계층에서 주도하는 것이기에, 공동적 목표는 대부분이 하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복속하는 사고적인 근거로서 작용하였습니다. 즉, 권위에 대한 관심이 대중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부독재입니다. 군부독재 정권은 선거를 통하여 형식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였으나 군사력을 인한 집권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실질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부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권위를 스스로에게 보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인 반공안보 이데올로기,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이데올로기인 발전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군부 독재는 권위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것은 약간의 잘못된 권위였습니다. 다음 민주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군부 정권에서 불신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국가 권력의 불신으로 자리 잡은 것은 맹목적인 비판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모두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사회적 운동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이야기한 권위균열의 시발점입니다. 불신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불신은 균열로 연결되어 현재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정치사적인 접근을 통해 권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관심은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심이 어떻게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불신이 어떻게 권위의 균열로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정치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위에 대한 비판 위주의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비판 위주의 관심은 권위 자체를 침식시켰고,
권위체의 지속적인 비판을 가져오게 되어 권위 회복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황입니다. 권력과 권위의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권위에 비해 낮게 형성된 권위는 국가로 하여금 권위체에 걸맞는 권력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을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국가 판단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불균형적으로 분배되어 권력에 비해 낮아진 권위는 올바른 권력 사용의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권위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에 기초한 비판은 이마저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려 하였습니다. 채택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비판에 치중된 대중의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체와 대중 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권력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권력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 원인은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대중의 무분별한 비판은 권력체의 올바른 판단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국가신뢰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권위체 양쪽이 참여하는 대화와 소통이 전제된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론장은 국가청문회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제도로 확립하는 것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신뢰원은 이러한 공론장의 올바른 역할을 보장하고 제도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사항의 해결은 권위체와 대중 간의 연결고리 다양화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에서 권위의 균열이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권위체의 권위가 대중의 비판에 중속되어 있고 또한 이 비판이 소수의 권위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고리의 다양화는 소수 권위체로 집중된 비판을 올바른 비판의 대상에게 분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의 비판은 주로 권위의 기대치에 비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권위의 분립을 동시에 이루어야 비판이 올바른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권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합의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의 분립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민들은 권력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행정부의 권력이 가장 높고 사법부 권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느끼는 행정부의 비판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법부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선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마지막에 국민 찬반 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 관심도 증가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권력과 권위가 균형을 이루고 대중은 자신의 비판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논문의 주제인 권위의 균열에 대하여 발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권위의 균열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바는 권위가 올바르지 않게 배분되어 권력에 비해 낮아진 상태, 즉 기존에 유지되던 통치 권위의 균열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권위와 권력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대중들의 불신과 비판이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권위와 권력이 불일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균열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권위의 균열을 다양한 영역 중 정치적 영역에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위의 균열은 비단 정치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수많은 단편적인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위의 균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정채리 여윤관이었습니다. 질문 받아야 돼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비판의 대상이나 방법이 잘못되어서 권위의 균열이 가고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다른 요인들은 아마 생각한 게 있을 텐데, 네, 생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비판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보신 건가요? 권위가 균열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의견을 들면서 네. 비판의 대상이 잘못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원인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가령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만약 세워진다면 대중은 그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군중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권위의 균열을 정치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만큼 저희는 정치사적 영역, 유교적 배경, 그리고 군부 독재,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서 이 틀을 중심으로 저희는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을 저희 이처럼 분석한 겁니다. 분석하신 것이.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권위의 균열 문제에 관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여기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촛불 시위 뭐 이런 예도 들으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 주체적 입장에서 좀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잘못된 이해나 그런 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뭔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 그게 권위의 균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전제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판을 받을까 예상했던 것이 대중지성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저희는 대중지성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치사적 배경에 의해서 대중이성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교부로 작용하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이 더 앞서는 판단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비판은 원래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했지만 그 이후에 관심을 잃고 올바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바르지 못한 맹목적 비판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석에서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좀 먼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아쉬웠던 좀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많은 통계 자료들이 제시되었는데 출처나 조사 시기나 조사 대상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권위와 권력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예력이 부족해서 혹은 집중을 계속 못해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권위가 권력이 계속 혼용되면서 이제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혼동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권위의 형성 배경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에서 권위가 균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권력만 존재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목으로 제시하는 게 권위의 균열이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부재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일단 권위의 최종적으로 질문하신 그 권위의 부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모든 저희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시간 제약상 모든 것을 다 담지 못했지만 권위가 가져야 할 대상이 권위가 필요한 대상에게 권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권위가 권력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저희는 문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록 그 점은 전부 다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전부 다 담지 못했지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권위의 부재라는 제목을 붙이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정한 다른 방향으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위의 균열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듯이 이전에는 유교사회 같은 그런 인연들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미 권위체에 대한 그런 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주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면서 혹은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불신과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권위들이 무너졌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맨 끝에 앉아 계신 분. 안녕하세요. 김현아사 고인환입니다. 발표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재밌는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발표하신 쪽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언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나요? 언론도 보면은 이제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그 보수 언론도 한정된 독자층에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대강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세대가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게 4대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론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세대별로 그 이제 의견이 분열이 되어서 또 어떤 권위의 분열이 나타난 게 아닌가 궁금을 해서 여쭤보려고 언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 권위의 균열이라는 이 주제를 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언론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위의 균열들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한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주 발표를 하면서